지난 8시간 만에 북한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위임을 받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에게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며 아무 때나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6.12 회담 개최의 여지를 남겨도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습회담 취소는 펜스 미 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최선희 부상의 담화가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북한은 단계적, 미국은 일괄 타결 방식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비핵화 이견차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취소 논의는 대북 강경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했으며 취소 결정하기까지 12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 밝히고 미북 정상 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건물 폭파가 모두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상만으로는 완전 폐기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무마시켰다며 당시 지휘부였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6명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뚜렷한 이 한 장의 편지가 어쩌면 북한의 운명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알리는 폭발음이 전 세계로 전해진 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쓴 편지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을 게 없을 것이며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취소를 공식 통보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흐를 찔린 셈인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강원도에 새로 완공된 철교를 찾았습니다. 남북 철도 경협 기대감에 잔뜩 들뜬 모습으로 보였는데 미북 대화 분위기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짚 모자를 쓴 김정은이 강원도 고암과 답촌 사이에 최근 건설된 해상 철교를 둘러봅니다. 철길 궤도를 바라보시며 정말 훌륭하다고 마치 미술작품을 보는 것 같다고. 날짜는 적히지 않았지만 북한 보도 관례상 어제로 추정됩니다. 김정은이 방문한 철교는 풍계리 내외신 취재진이 머문 원산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동해선과 연결을 추진할 철도와도 멀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회담 취소를 예상하지 못한 채 남북 철도 경협을 기대하고 경제 시찰에 나선 셈입니다. 수송 관련 부분에 대한 관심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식 벼랑 끝 전술에 스스로 당한 김정은은 즉각 김계관을 통해 해명성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대응입니다. 김계관 담화에서 보듯 일단 회담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핵화 방안 이견이 회담 결렬의 이유였던 만큼 새로운 협상안을 구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북한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는 북한이 얼마나 다급한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방식의 비핵화를 은근히 기대했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자. 북한이 일단은 자존심을 버리고 몸을 한껏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정수양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에는 당혹감과 다급함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며 김 제1부상은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자며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며 대화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꼬박꼬박 존칭했고 유감이라면서도 미국의 회담 취소 결정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회담 취소 결정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 최선희 부상의 담화 역시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이라고 변명했을 뿐입니다. 불과 열흘 전 미북 정상회담 재고를 주장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방식이 문제 해결에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만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한 가지씩 단계별로 해결한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부 백대우 기자와 함께 김계관의 담화가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일단 북한이 내놓은 담화의 표현 수위가 이렇게 온순한 건 뭐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김계관은 열흘 전에도 담화를 한번 낸 적이 있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온도차가 조금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이었죠. 김계관 부상은 핵 포기만을 강요받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은 미북 정상회담을 귀중한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북한과 미국의 노력이 세계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 표현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뭇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담화에서는요. 망발,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 심히 불순한 기도, 사이비 우국지사, 아둔하기 짝이 없다 같은 원색적인 표현들이 줄을 이뤘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은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길이 옳은가 생각하게 만든다.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살얼음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지난 16일에는요. 전임자의 전철을 밟으면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렸다.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당초에는요. 수식어 없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지난 담화가 공격용 담화라면 이건 뭐 완전히 방어용 담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북한은 지난 담화에서는요.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을 거론하는 등 대북 매파로 꼽히는 존 볼턴 보좌관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망발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다면서 격분을 금할 수 없다. 굉장히 강한 용어를 썼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한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두고서 그 취지를 해명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최 부상의 발언은 미국의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깎아내렸던 겁니다. 예, 뭐 이게 김계관 부상의 명의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담화에는요. 나는 기대했다. 나는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담화 주체가 김계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통신보도 첫머리에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발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의 뜻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주어가 나 대신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담화와 이번 담화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번 모두 비핵화 용어 사용을 피했습니다. 또 양국 신경전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렸습니다. 예, 뭐 어쨌든 북한이 상당히 급한 건 사실인 것 같네요. 백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갑자기 판이 깨졌나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속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과장된 표현으로 여러 차례 드러낸 적이 있죠. 그런데 이 기대감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최근 담화가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펜스 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맹비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회담 취소는 북한의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 때문이라고 적시하며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결정적 영향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펜스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인내의 한계였으며 정상회담을 취소하게끔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전 최 부상은 리비아식 핵폐기를 언급한 펜스 부통령을 향해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무지몽매하다,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다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공격했습니다.
이미 김계관 제1부상이 역시 리비아 해법을 언급한 볼턴 보좌관을 비난하면서 금이 간 관계에 대미 외교 최전선의 최 부상까지 가세하면서 대화판이 깨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방적 핵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았다며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 양국의 적대 관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그만큼 미북 회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회담이 암초를 만난 두 번째 요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잘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일괄 폐기, 즉 한꺼번에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를 주장해왔지만 북한은 핵 군축까지 거론하며 단계적인 비핵화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는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핵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생각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라 설명했습니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며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시간 끌기 아니냐며 미국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핵군축 입장이나 단계적 조치는 안 된다는 미국과 일괄 폐기가 어렵다는 북한의 입장이 맞서면서 사전 논의는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탓인지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작았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believe in that sense that we're in a position to believe that there could be a successful outcome. I think 최단 시간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던 북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회담 취소 결정을 불러왔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미국과의 싱가포르 실무회담장에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불쾌하기도 했을 것이고 북한이 과연 회담 더 나아가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두 번째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 북한 측과 미북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회담 의제뿐 아니라 회담을 열 구체적인 장소, 회담의 형식, 인력과 물자 동원 등 회담 진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실무 접촉은 무산됐습니다. 북한 측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아무 연락도 없이 미국을 바람맞췄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의 심각한 신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we have endeavored to do what Chairman Kim and I had agreed was to put preparation teams together to begin to work to prepare for the summit, and we had received no response to our inquiries from them. 여기에 미북 양측이 공동성명의 초안 내용에도 합의하지 못해 외교관들 사이에서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미북 대화가 좌초 위기를 맞게 됐는데 시간을 되돌려서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했다고 하고 북한은 미국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주는 거라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는 아마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보도에 장영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며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으니 진지하게 회담에 임하라는 주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북미 회담 불발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에서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 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Good evening.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김정은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미국이 대화를 구걸한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계관의 담화에서 더 이상 회담 제안을 누가 했는지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표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직후 이루어졌죠. 이 폭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영상을 본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운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 큰 굉음이 울리며 입구가 무너져 내립니다. 12초 뒤 연이어 두 차례 폭발음이 더 들리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비이어 연쇄 폭발음과 함께 관측소도 산산조각납니다. 취재진이 연기가 거친 현장으로 접근합니다. 수백 개의 통나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갱도 입구는 돌무더기와 흙더미, 쓰러진 나무들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갱도 안에 여러 곳에 폭약을 설치해서 갱도 안을 우선 폭파하고 입구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거 완전히 패깅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들은 폭발을 전후해 입구까지만 가봤을 뿐 내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부를 어떻게 폭파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또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그 내부 기술까지 파괴가 안 된 상황이라면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게. 전문가들도 현장이 아닌 영상만 갖고는 완전한 폐기인지 여부를 단언하지 못합니다. 3번하고 4번은 밖에서 듣기는 입구만 허물었고 그리고 2번은 내부도 허문 것 같습니다. 완전한 폐기 여부는 사후 4차례 몫으로 남았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이 핵실험장 폭파 당시 취재진들은 참관하면서 안전모와 마스크만 썼습니다.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지만 북한은 문제 없다고 주장했고 그에 앞서서도 취재진이 가져간 방사능 측정기를 필요 없다며 압수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순간 내외신 취재진은 노란 안전모와 하얀 마스크만 쓰고 있었습니다. 방사능 유출 우려가 있지만 북한 당국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현재까지의 측정 자료에 하면 방사성 물질의 유출은 전혀 없으며 주위 생태환경도 아주 깨끗합니다. 북측은 막사 처마 밑에 제비집을 두고도 방사능이 없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기자는 3번 갱도 막사 옆 개울을 보면서 해외 취재진들에게 파는 샘물보다 마시기가 더 좋고 방사능 오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측 공동 취재단 입국 직후 가장 먼저 방사능 측정기부터 압수했습니다. 취재진이 항의했지만 북측은 실험장이 완전히 안전해서 방사선 양계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측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허용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하는 것은 측정을 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풍계리에 거주했던 탈북자 이정화 씨는 작년 말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취재진이 풍계리로 이동하면서 특별 열차를 탄 것도 또 다른 북한 경험일 텐데요. 열차 안에는 북한이 만든 평면 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소갈비찜 등 만찬이 제공됐다고 합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도시 원산. 마당이 딸린 주택과 3층 높이 건물이 가지런히 서 있고 거리엔 검은색 옷을 입은 주민들이 눈에 띕니다. 외신 기자들이 풍계리행 특급 열차를 타기 위해 도착한 원산역. 버스가 서고도 공간이 남을 만큼 넓습니다. 제복을 입은 북한 관계자들이 외신 기자들을 녹색 열차 안으로 안내합니다. 객실 안에는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북한 신덕산의 약수물로 만든 신덕샘물과 신덕탄산소 등도 잿더리와 함께 비치돼 있습니다. 객실 창문은 바깥 풍경을 볼 수 없도록 차광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식당 칸에 들어서자 음료수와 음식을 파는 매대가 보입니다. 흰색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엔 칠면조 향구이, 청포냉채, 소갈비찜 등 저녁 메뉴가 차려져 있습니다. 식당 칸엔 북한제 평면 TV인 은하수 TV도 설치돼 있습니다. 북한 측은 미국 등 미주 유럽에서 온 기자단과 한국 등 아시아 취재 기자를 분리해 식당 칸을 마련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열차 안에서 무선 전화기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핵실험장 폭파 장면을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후 회담 취소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회담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회담장 문을 완전히 닫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직후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은 무산됐다면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If and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풀어준 건 아름다운 제스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비핵화를 이루면 북한 주민의 고통도 끝나고 번영도 이룰 수 있을 거라며 회담 취소에 따른 피해는 북한에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he opportunity to end decades of poverty and oppression by following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and joining the community of nations.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회담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And would wait. It's possible that the existing summit could take place or a summit at some later date.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썼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채 12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회담 취소를 주도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립된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무너졌다라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23일 저녁 8시쯤 나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 펜스 부통령과 볼턴, 폼페이오와 켈리 4명이 모여 곧장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볼턴이 미북 회담 취소 결정을 주도했고 밤 10시쯤 북한의 담화 내용을 트럼프에게 보고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트럼프는 북한이 선수칠 것을 우려해 먼저 회담을 취소하길 원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날 아침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서한을 직접 불러주면서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50분 미북 회담 취소를 알리는 서한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가 볼턴의 보고를 받은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It's not terribly surprising that the summit in Singapore is not going to take place. I mean, we have seen two highly tendentious, very aggressive, very threatening statement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지난 3월 초 트럼프가 김정은의 회담 의사를 즉석에서 수락한 지 77일 만에 무산된 이번 회담. 워싱턴 포스트는 미북 정상회담이 조립된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허물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고 있죠.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며 벼랑 끝 전술을 보이자 이보다 더 나가서 먼저 판을 깬 것도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북한만큼이나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협상 기술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떤 협상이든 목적을 뚜렷이 정해 철저히 대비하라. 받아야 할 최소의 것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고의 가격을 인지하라. He will be safe. He will be happy. His country will be rich. 그 틀 속에서 거래가 안 될 경우에는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올 준비를 하라.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협상 기술을 담은 책 내용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극단적 협상 기술, 소위 벼랑 끝 전술은 사실 북한이 원조입니다. 북한은 미북 회담을 앞두고도 잇따라 미국을 비난하며 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종에 오른 조미순의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북한보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판을 깬 것도 모자라 군사력 사용까지 경고했습니다. And our military, which is by far the most powerful anywhere in the world, that has been greatly enhanced recently, as you all know, is ready if necessary. 북한의 블러핑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블러핑은 상대를 기권하게 만들기 위해 좋은 패가 아닌데도 배팅을 하며 허세를 부리는 포커 기술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겨냥해 포커 선수라고 꼬집으며 자신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Xi is a world-class poker player. And I'd probably maybe doing the same thing that he would do.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맞선 트럼프식 협상 기술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여기 트럼프가 말한 또 하나의 협상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는 느긋한 표정으로 내가 정말 그 거래를 원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듯 짐짓 연기를 하는 것이다. We'll see whether or not that opportunity is seized by North Korea. If it is, great for them and great for the world. If it isn't, it'll be just fine. Thank you all very much.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제 어제 오늘 벌어진 일들은 대부분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뉴스 진행 중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 김계관 부상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서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다. 아주 좋은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물론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일감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결국 대화의 문 열어두겠다. 자기가 기선을 지금 제압한 셈이다라고 이제 좀 약간 그런 걸 보면서 계속 북한을 또 테스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한 번의 트위터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생각은 아닐 거고요. 네. 이 김계관 부상의 이번에 오늘 담화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제가 기억하기에 이렇게 북한이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으로 담화를 발표한 거는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이후에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감 표명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 판세를 결코 깰 생각은 없다.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판세를 깨고 싶은 생각은 없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고 북한이 계속 이러한 것을 계속 앞으로도 해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이 트위터를 통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양쪽의 반응을 보면 판을 완전히 깨지 말자는 분위기는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렇죠. 조금 분리해서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6월 12일 회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6월 12일 회담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개최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을 바꿨는데 여기서 딱 또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무 쉽게 되는 것 같고 적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한 거는 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북한이 취해줘야지만
아마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지금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되면은 오늘 어제 서한이죠. 어제 서한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예, 예. 그러다가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으니까 미국으로서는 급히 갈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북한을 조금 더 몰아세우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취해보겠다라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계속 압박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최대의 압박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 6월 12일 날 회담은 못 열리지만 예. 그 이후에는 또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좀 아마 북한의 행동을 좀 볼 겁니다. 지금은 예. 김계관 부상의 담화 뭐 평가는 했지만은 그 정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중국 다녀온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보기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갔을 때만 해도 CVID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럼 CVID를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계속 북한에서 다른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동시적 단계적이 돼야 될 거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없어져야 될 거고 이런 쪽으로 쭉 북한이 몰아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양보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이전만 해도 미국이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라는 등등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이 몰아치는 모양새를 가져오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할 부분을 다시 압박을 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가장 1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무산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을 못 믿겠다. 즉 이번에 예. 풍계리의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건 풍계리의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하겠다. 예, 예. 그런데 전문가를 초청 안 했거든요. 따라서 과연 풍계리 이 핵실험장을 제대로 폐쇄를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는 조치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나아가서 미국에게 가장 핵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ICBM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모라토리움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든가 이 정도의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미국으로서 설득 정상회담을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나오는 거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네. 뭐 굉장히 오늘 하루도 입장이 좀 난처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일입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결국 문제의 발단은 북한에 있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못 주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왔다는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마 한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이 중재냐. 한미가 공조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야 되는데 무슨 중재한다는 얘기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재의 역할이 아니라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오겠다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핫라인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어떤 긍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끌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북한의 행동에 기초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냈으니까 다음 단계에 갑시다라는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금 이것이 우리 정부에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되면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고 발표하기 전에라도 어떤 언지가 있었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어떤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물론 이제 이것이 유출될까 봐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맹 관계에 있다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사전 30분 전이라든가 1시간 전에 통보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한미 간에 있어 어떤 지금 우리가 빗셀 틈 없이 공조가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걸 한번 되짚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최강 아산 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며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담 취소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미북 정상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취소 직후 NSC 상임위원들을 급히 불러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미북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나 김계관 제1부상 등 대리인을 통한 소통이 불신을 키웠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실장 주재로 NSC를 다시 열고 미북 정상의 소통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서훈, 김영철의 남북 라인, 정의용, 볼턴의 한미 라인 재가동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는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과 거의 동시에 회담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99.9% 성사를 확신한다고 했던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사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미북 회담 취소 소식에 국민들도 당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미동맹 파기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글은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Hello, everybody. 미북 회담 결렬 직후 한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냉전 분위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뽑은 당신에게 기대를 걸려고 한다며 부디 힘을 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은 하루도 안 돼 9만 명 이상의 청원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국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북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통일과 세계 평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미동맹 철회와 주한미군 철수, 반미 촛불 구호를 외치는 청원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꾼이다. 미국의 평화를 구걸하지 말자. 미국 무기 구매를 중지하고 미국 중심이 아닌 자주 외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임 촉구나 북한 김정은의 편을 들지 말고 경제 매진에 주력해달라는 문재인 정부 비판 글들도 일부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주요국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추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성과 없는 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트럼프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북 회담 취소 결정에 중국은 협상을 통해 상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회담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朝美领导人会晤对推动半岛无核化进程具有关键作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장 터널과 갱도를 폭파한 직후 미북 회담 취소 소식을 들었다며 미국 책임론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лидеров США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мы лично 일본은 미국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それは開催をすることで自体じゃなくて中身だと。核ミサイル、そして拉致。 회담 예정지였던 싱가포르 외무부는 유감스럽다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대화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1년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선 전 기록은 없어졌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도 한 발 늦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이번 드루킹 수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한 차례 기각된 뒤 한 달가량 지나 최근 다시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각 통신사들은 1년치 통화 내역만 보관합니다. 결국 확보가 늦어지면서 대선 전 통화 내역은 들여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의 미흡한 초동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의 휴대폰도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했죠. 기각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기각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철성 경찰청장도 초기 수사가 잘못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에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의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 청장은 드루킹 진술에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나온 건 지난달 1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본인은 송 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사는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러면 소환을 왜 안 하죠? 소환이라 하여튼 여간 진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술은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출범 이후 폭로할 것이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 추천 대상으로 드루킹 구속 이후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과 만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현직 검사가 전 검찰총장 2명을 포함해서 6명의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말이죠. 3년 전에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간부들이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A4 용지 3장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임 검사는 김진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간부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있었는데도 총장 등이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만 받아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두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임 검사는 조사단이 검찰의 조직적 은폐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직접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이미 조사단에서 관련 사항을 다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총장은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사단이 관련 조사를 끝낸 만큼 임 검사의 고발이 수사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냉담한 분위기도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법무부가 낙태죄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낙태를 하는 여성은 책임지지 않는 여성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여성 인권을 유린했다,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등의 격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낸 낙태죄 관련 의견서에 성관계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의에 의한 성관계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즉각 법무부가 여성 인권을 폄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성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생명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조건에 있는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매우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발언들입니다. SNS상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청원글만 20여 개가 올라왔습니다. 법무부는 결국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신중하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 외에도 자연스러운 임신도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던 낙태죄가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섰습니다. 왜 다시 논란이 된 건지,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낙태죄 찬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진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낙태 시술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낸 건데요. 현행 헌법은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또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낙태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 임신 초기, 즉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태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생명권의 주체성을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임신 초기에도 수술을 막아서 임산부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서 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자, 뭐 법적으로 상당히 논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어떤 논리입니까? 예,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요,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태아가 8주만 돼도 주요 장기가 형성되고 이 16주가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서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낙태 허용 범위가 좁다면 입법으로 허용 한계를 확대하는 등 조정하면 되는 건데 낙태죄 자체를 쉽게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6년 전에 이 낙태죄는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당시에는 이 찬반 논란 그때도 팽팽했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당시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 중에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의견이 반으로 갈리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동안 뭐 사회 분위기도 좀 많이 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법조계에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재의 구성이 지난 2012년 때와는 달라진 게 변수인데요. 이 앞서 이진성 헌재 소장 등 6명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낙태죄에는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게 됐고요. 하지만 어제 공개 변론에서였죠. 남성들의 책임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넓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재판관들이 했기 때문에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80%인 29개 나라는 산모의 의사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낙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분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론이 우리 월급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수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연봉이 4천만 원인 근로자의 봉급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본급이 146만 원, 상여금과 식대 등이 약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이니까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157만 원까지 올려줘야 합니다. 예. 하지만 최저임금의 25%가 넘는 상여금과 7%가 넘는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여금 138만 원 중 99만 원, 식대 48만 원 중 37만 원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돼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 최 기자 설명대로라면 경영계에서는 꽤 반길 만한 계산인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업장 규모별로 반응이 좀 다릅니다. 대기업이 가장 환영했을 듯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실상 보통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쪼개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국회는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도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꿀 수 있도록 취업규칙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노사 간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노조가 반대하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 노조가 없는 곳이 많은 중소기업계는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달라지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단기 알바를 주로 고용하는 편의점, 식당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연소득 2,500만 원 미만 근로자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정분이 현행과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저소득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거란 민주노총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럼 노동계 반응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최저임금법 개혁이라며 국회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노총은 법 개정안이 처리될 28일 본회의에 맞춰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네,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론은 없겠습니다만 최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수액을 맞는 링거팩에 담은 음료가 요즘 유명 관광지에서 이색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인데요. 조사 결과 기준치의 400배 넘는 세균이 나왔습니다. 또 의료기구를 이렇게 식품 용기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윤혜은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음료를 통에 붓더니 기계를 돌립니다. 혈액팩과 같은 모양의 음료 포장이 완성됩니다. 꽂아서 이걸 빨대처럼 쓰시는 거죠. 혈액팩이나 링거팩에 담은 이색 음료는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식품당국의 조사 결과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포도맛, 귤맛 음료 중 귤맛 음료에서 세균이 4만 7천 마리, 기준치의 470배나 검출된 겁니다. 의료기구를 허가받지 않고 식품도구로 판매한 것도 불법입니다. 앳된 목소리의 유튜브 방송인이 의료 용기를 구입해 직접 링거 음료를 제조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콜라를 넣었어요. 비슷한 링거팩을 의료기기나 식품용기 판매허가 없이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또 용기 포장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고 그런 제품들을 식품 용기에 썼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 등으로 링거 음료 위생 상태와 불법 의료기기 판매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앞서 또 하나의 축구 이벤트가 프랑스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툴룬컵인데요. 이강인, 조영욱 등 한국 축구의 미래들이 총출동합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 바로 앞. 골문 구석을 찌르는 환상적인 왼발 프리킥골. 한 번의 침투 패스로 어시스트도 척척 해냅니다. 주인공은 지난 시즌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입니다. 만 17세에 불과하지만 다음 시즌 스페인 1부 리그로 승격돼 메시, 호날두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경쟁합니다.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에 선발된 이강인은 26일 개막하는 프랑스 툴룬컵에 출전해 4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볼 소리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배가 될 수 있고 또한 마무리까지. 차세대 골잡이로 주목받는 서울 조영욱과 수원 전세진도 활약을 다짐했습니다. 21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툴룬컵은 12개국 3개조로 나눠 각 조 1위 3개 팀과 2위 1개 팀이 4강에 올라 우승을 놓고 경쟁합니다. TV조선은 미리 보는 도쿄올림픽인 툴룬컵을 단독 중계합니다. 오는 일요일 밤 10시 아트사커 프랑스와 첫 대결을 펼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오늘은 먼저 좀 험악한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종신 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엄포와 협잡을 포함한
갖은 권모 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늘고온 투존꾼이 북한 외무상이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가전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은 철천지 원수 미제의 각을 뜨자고 외쳐왔습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머리와 사지를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죠. 이처럼 반미는 북한 체제의 받침목이자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아둔한 얼떡이가 주제넘게 놀아댄다. 미국이 상상도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 어제 북한 외무성의 대미 비난은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듯 하다가 판을 깰 것처럼 어깃장을 놓는 건 북한이 즐겨 써온 협상술입니다. 더 큰 이득이나 양보를 얻어내려는 벼랑 끝 전술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벼랑 끝 전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했습니다. 그것도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주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북한은 서둘러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주 얼음장과는 달리 일절 자극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담화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는 점도 분명히였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스타일이 비슷한 승부사라고 합니다만 이번엔 아무래도 북한이 기선을 제압당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싱가포르의 호텔들은 당초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 대목에 예약을 받으면서 환불도 되지 않는 전액 선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담이 정말 열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호텔 사람들의 눈이 더 밝았던 셈이죠. 북한이 회담 의지를 밝힌 만큼 아직 파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비핵화까지 가는 길이 더욱 멀고 험해졌다는 사실일 겁니다. 5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미북 협상의 전초전이었습니다. 네, 며칠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황사는 물러갔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수도권, 충청, 영남 지역으로 농도가 한때 높겠습니다. 주말 날씨 특징은요, 여름 더위입니다. 전국 곳곳이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이 맑겠고요. 제주도의 경우 새벽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곳곳이 13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대체로 30도 가까이 오릅니다.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예보는 없고요. 일요일에는 내일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